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처음이세요? 아니면 한 번 오셨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저희 구면이시고, 네, 오시고 처음 대부분 다 처음이시네요. 네, 이렇게 별별 이야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냥 진짜 별 얘기 아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재 있으면 궁금한 거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강의나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비자분 계시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좀 불편해서 이런 거는 좀 한번 뭐 답을 몰라서는 아니죠.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가르침이나 교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한번 더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없으세요? 막판에 막 밀리던데 그러면 그 기회가 없어요. 마이크 여기 잠깐만 자매님 저거 마이크 좀 집어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 해주시면 다른 분들 들으실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앉으셔서 네. 모든 사람들하고는 좀 잘 어울리는 편인데 제일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하고는 정말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누군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분이 식구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식구. 그런데요. 예. 또 아주 오랫동안 냉담을 하고 있는데도 성당 얘기만 하면 너무 싫어해요. 진짜 그분 마음에 정말 싫은지 같이 왔는데도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외인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물론 문제는 저한테 많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좁히려니까 그게 정말 안 좁혀져요. 그게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항상 제가 기도 중에도 생각하고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저럴까? 이렇게. 남편이세요? 네. 여기 오셨어요? 네. 계세요? 아니요. 밖에서 계세요. 아, 그런데 그럼 따라오셨구만. 예, 할 때 이래 어디 이래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가족이 모여야 될 자리에 또 제가 또 성당에서 조금 이래 뭐 하나 간부를 맡고 있을 때도 딴다 다 오는데 이래 혼자 안 오니까 그것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또 주위에서 이래 성당 얘기만 하면 성당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점이 뭔지 정말 아까 신부님 강의를 들을 때 나도 저 신부님 심리 이걸 한번 들어봤으면 싶다 하는데 저는 대구 사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 자매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예를 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나로 인한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종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문제점은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열심히 성당을 나오겠는데 누가? 남편도.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니셨네? 우리 신료까지 다 같이 받고 이랬는데요. 네. 이사를 했는데 계속 제가 그 먼 성당을 그냥 같이 다녔어요. 왜 그러나 하면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그 성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왜 이제 친구들이고 다 그래가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남편도 그렇게 다녔어요, 같이. 그래 다니다가 저는 이래 성당을 옮겨도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걸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래 성당을 안 다녀도 이래 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정말 저보다 신앙이 더 신심이 깊었는데 그게 너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부하고. 근데 왜 자매님이 성당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성당에서 활동하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30일 갔다 왔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허락하는데 단지 자기가 안 올라 그래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물론 저도 문제점이 많죠. 아니 왜 자꾸 자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제가 순종을 잘 안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같이 대항을 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남편이 성당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말을 안 들어서 안 간다고. 자기 말을 안 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당을 안 나겠다 이 말씀이에요? 복수심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든 간에 나 때문에 그 성당 안 나가시네. 이유가? 자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던진 그렇죠. 질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가 되게 센 예. 원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남에게 보이고 어떤 모습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많은 다른 사람 중에 남편도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편이 수많은 피드백을 주셨을 거예요. 당신은 이렇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벌써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많은 피드백인데 그것을 내가 충분히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건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지 어디에 속해요 또? 못 맞춘다고 생각한다. 그럼 남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아직 6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자기는 아주 양반집이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하죠. 당신 집보다 내가 더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자는 자존심 싸움한다 이 말인가요? 자존심하고는 조금 틀리죠. 자존심은 서로가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고거든요. 좀 그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그렇게 조금 남성 위주의 또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따라라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서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뭐든지 다 나는 다 부정하고 반대하나요? 남편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아죠.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제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네. 그걸 대놓고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실 말씀 많을 것 같고 우리도 이야기 더 들을 것도 많지만 이제 시간이 이미 1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도 모르고 여기 안 계신 남편분도 얘기도 안 들어봤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셨던 분인데 또 물론 그렇게 멀리 신앙생활을 이사를 가가지고 예전에 성당 다니다가 그게 또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좀 흥미를 잃어버리신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성당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은 내가 성당에 되게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책임도 맡고 있고 이렇게 다니는 무엇이 성당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충실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 느낌 때문에 좀 서운하신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그거는 그걸로 하고 성당은 성당 다니는 거지. 뭐 내가 아내한테 좀 서운하다고 성당 안 나겠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장난감 사줘야 했는데 안 사줘. 그럼 나 밥 안 먹을래 하는 거나 뭐 별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당을 안 나가면 아내가 가장 그거 갖고 상처를 세게 받는 모양이야. 다른 거 갖고 막 상처를 줘도 끄덕도 안 하는데 성당을 안 나가니까 아내가 제발 그거는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내분, 그렇게 자매님은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하신 분이고 정말 중요한 건 신앙이다. 이거 하나는 딱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은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그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컥컥컥컥 찌르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 그걸로 당신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에 대한 것이 걸려 있으니까 자꾸 그래도 내가 무슨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시는 것 같다. 여기에서 남편과 왜 관계가 그렇게 되고 남편이 원하는 거에 대해 왜 못 맞췄느냐 그랬더니 남편의 생각이 60년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여자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무슨 이조시대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따를 수가 없다. 그걸 따른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좀 틀린 것 같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맞는 걸 따라 살아야지 원하는 걸 따라 살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옳은 거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 내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남편이 틀린 말을 해서 가자 그런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식이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는 것처럼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남편이 요구하는 게 실제로 틀린 것,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잘못된 거지. 예를 들면 설거지는 아내가 하는 거고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거 청소하고 설거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원하는 게 그냥 나는 조금 쉬고 싶고 아내가 조금 그냥 청소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면 내가 그거를 해주면 사실은 내가 무슨 가부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집안 내가 청소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또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느냐? 그 철학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그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그 사람의 관점이든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는 그게 좋던 나쁘던 남편이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죄가 안 된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밥 좀 해달라, 뭐 빨래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내려니까 뭐가 걸려. 요게 이제 나한테 뭐가 걸린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원하는 걸 뭘 원하는지 잘 아실 거야. 그거 해주면 좋아라 하실 것도 알 거야. 근데 그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뭔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존심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부분이겠죠. 근데 그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에 대해서 뭔가 수치심이 조금 걸려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끄집어낸다 그러면 뭔가 내 안에서 나도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볼 때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찾기가 되게 어렵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서로가 존중받지 못해서 서로 존중해달라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데 나도 존중을 못 받고 있는데 당신만 존중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을 사서 받아야 되고 엎드려서 절 받아야 된다면 왜 나는 무조건 존중해줘야 되고 당신은 나한테 왜 존중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우위이고 아내는 미치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와 그 욕구에 가치가 덧붙여지면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나는 같이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구 충돌입니다. 욕구는 서로 들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들의 욕구를 들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자식도 부모의 욕구를 들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듯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구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준다. 이거는 이 닭이냐 달걀이냐예요. 그럼 봅시다. 한쪽에서 먼저 해보자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들어줬다고 해봐요. 원하는 거를. 그럼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그 원하는 걸 들어주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죠? 코론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도는 거를 알게 되면 그래 give and take지. 내가 해주게. 그럼 당신도 나한테 해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해주면 왜 안 돌아오느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거 해줬다고 해서 남편이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 원하는 거 뭐야 내가 또 하나 해줄게. 이렇게 말하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왜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감사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안다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남편이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제끼고 왜 나한테 따라오지 않느냐, 왜 나를 안 해주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해준 건 다 어디 갔어? 그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딱 끊었더니 왜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나오시니까 내가 해줘봐야 소용이 없고 나는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해주면은 기본이고 안 해주면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으로 나도 당신 나 원하는 것 좀 해줘. 그럼 나도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매님도 뭔가 남편에게 해준다고 했었을 때 그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같이 아내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면 좋겠죠? 안 받으면 남편이 안 오면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게 답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는데 행동이 안 가요. 이런 얘기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답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답일까요? 여기에서 심리학적인 답이 있고 영성적인 초월적 답이 있고 이게 수준이 있어요. 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최고에 올라가는 그 수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뭘 내가 해줬다. 남편에게 들어줬다. 이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해준 게 아니라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이 말 뜻을 아세요? 마음을 내서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내 마음의 보상 심리가 안 생기겠죠? 근데 해주기 싫은데 해주면 보상에 대한 심리가 올라오겠지. 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해주면 해줄수록 난 마이너스야. 계속 내가 해주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물이 차? 아유 찰 날이 없다. 그만 쌓자. 이렇게 된다. 근데 마음을 내서 계속 해주면 나중에 내가 뭘 해줬는지도 잊어먹어. 내가 뭘 얼마나 저 사람한테 해줬나? 글쎄 난 당신한테 별로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요렇게 내가 해준 거에 대해까지도 기억을 못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한 것이니 이것을 불가해서는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이 없는 보시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해준다. 근데 그 단계까지 어려우니까 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제 탁탁탁탁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남편이 바뀝니까? 나한테 잘해줍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목표로 삼는 순간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방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남편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온종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냥 사랑을 할 때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한 거야. 그렇게 돼야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조건을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처음에 몰라도 나중엔 알아요. 이런 거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잘 알잖아. 애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래 알아서 해. 근데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어디 얼마나 알아서 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은 두고 보는 게 어느 때까지 두고 봐요?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화딱지 나는데 봐봐 안 되잖아. 너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했으면 내가 잔소리하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알아서 한다는 거는.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해줄 수 있는 방식까지 내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다 내가 얼마큼 하면 된다라는 게 없어야 된다. 저는 이거를 무슨 마음으로 표현하면요, 농부의 마음으로 표현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야 이거 오늘 이번 가을에 고추 몇 푸대 내가 수확할 것 같다. 내가 그걸 해야지 하면서 뿌려요? 안 그래. 그냥 뿌릴 뿐 주어지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늘이 주는 거지. 때로는 고추 농사가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수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풍작이 돼서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뿌릴 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안 좋아도 받고 좋아도 받고 항상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뿌리는 데 있어서 무주상 보시와 같은 마음으로 뿌린다. 하느님이 거두시니까 나는 뿌릴 뿐이다. 자, 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면은 감사하고 안 와도 상관없다. 이 마음을 들어야 실제로 오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마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뭔가 행동이 나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없는데 행동이 나온다는 게 쉽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성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내서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매님이 그게 되게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삶의 위안, 남편으로부터의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이 고마웠어, 이런 얘기 하나가 들어왔으면 이 정도까지 왔겠냐는 거지. 맞죠? 근데 그게 안 오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 그냥 우리 자매님 지금 마음의 위로와 따뜻한 지지가 필요할 때다. 눈물이 짱하시네. 그거 하나 내가 자존심 상해서 여보 나한테 진짜 고맙지 않아? 나 한 번이라도 나한테 미안했다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해가지고 해주면 뭐야 그거 엎드려서 절 받고 뭐 아이 받았으니까 뭔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찝찝하잖아요. 알아서 해줘야지. 말해서 해주면 뭐해. 근데 말해도 안 들어와 그런 말. 그러니까 어렵다. 자매님이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와야 될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해주고 내가 스스로 안아줘야 돼.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충족이 돼야 이제 남편한테 그 기대가 없어지면서도 마음을 낼 수가 있다. 울어도 괜찮아요. 막 참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꼭 안아주세요. 네. 수고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나한테 더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뭔가 계속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어. 눈 요거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그럼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냥 더 하려면 그 상담 들어가야 돼요.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예. 자매님 위로가 필요한 거다. 남편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근본적 방법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그동안 수고했다.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내 자신에게 해주세요. 하느님은 그 내 자신의 말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그거를 맞다. 내 사랑하는 딸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더 하신 말씀 없어요? 마이크 대고 하시려면 저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70 넘고 하니까 항상 신부님 강의 듣고 이러면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막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제일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는 질문은 끝입니다. 예. 예. 남편분도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말 하면 우리 아내가 정말 좋다 그러면서 또 나한테 잘해줄 텐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형제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금방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물이 조금씩 있다. 근데 제가 남편을 이번에 순례를 하면서 남편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래 자란 환경이 저는 어시 개방된 집은 도시에서 자랐고 저는 아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반집이라는 그 굴레에서 그리고 또 이래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지 싶은 그런 게 가엾은 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순례를 하면서 그래서 잘해야지 하면서 정말 네. 올 때는 잘해야지 했는데도 네. 그게 참 힘드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지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해되는 부분이 이제 자기 구조 분석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청소를 뭘 보고 왜 저렇게 생겼지? 라는 말을 하면 대답이 뭐예요? 그렇게 생겨먹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겼지. 그러면 남편이 나를 야단치고 또는 못살게 굴고 사랑하지 않아서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성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것도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탐색을 하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많이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터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것으로부터 성장을 해요. 나의 땅에 뿌리를 받고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가 먼저 치유를 돼야 남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자매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남편이 먼저 왔으면 남편 보고 먼저 하라고 그러겠지. 자매님이 먼저 하셔서 남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기다려 볼게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내가 할 뿐. 거기에 대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거는 꼭 남편을 통해서만이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남편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내 자신에게 뭔가 더 다른 방식으로 대해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월 말하고 4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완쾌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일터에서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같은 신앙인이고인데 항상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래요. 지금 당신 옆에 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냐.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 자신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람이 천성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거나 뭐 아주 악이 있는 사람도 또한 아니고 정도 많고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참다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혼자서 막 그러다 혼자 굉장히 많이 울은 적도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못된 이제 악이 들어와서 내가 그냥 죽어버릴 걸 뭐하러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막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신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본인도 그러고 나서 돌아왔으면은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은 그래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미안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분 오셨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혼자 오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짜증과 불만이 많은 남편을 너무 힘겹다.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이 남편은 또 왜 이러냐.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우리가 민감성을 타고 나오면 우리 애들 길러보신 거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민감한 아이가 좀 둔한 아이가 있죠. 예, 민감한 아이는 몸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전부 다 알아차리고 모든 감각이 다 발달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수면 교육도 시키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재워야 되는데 아이가 눕혀놓으면 곧바로 그냥 울고 그래서 다시 또 안아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 품에 있으면 잘 자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울고 그래서 교육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교육시켜놓고 고민 많잖아요. 근데 민감한 아이들은 등에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그걸 등 스위치라고 얘기도 하더만요. 그래서 눕혀놨다 그러면 용케 알아가지고 그냥 칵 운다. 그래서 손을 등에다 놓고선 이렇게 눕혀다 놓고선 계속 자는데 살짝 손을 빼는데 완전히 손이 다 빠지면 또 운다.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민감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민감성은 정서적인 민감성과 연결이 되고 정서적인 민감성이 감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제 그 촉진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우 더워서 너무 짜증난다. 아우 추워서 짜증난다. 이러한 그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예민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것이 되게 세밀하고 그리고 되게 좁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온도가 바뀌어도 막 짜증을 느끼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타고난 민감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안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야,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왜 예민해? 민감한 거지. 참, 그게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왜 예민하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고 민감하면 좀 그보다 나은가? 이 말이 뭐냐면 그래, 나 예민한 건 맞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느냐? 그러면은 자기 욕구가 자꾸 깨지니까 짜증이 나겠지.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아이는 어렸을 때 배가 고파. 엄마 나 배고파 해요? 아니면 울어요? 울잖아. 덥고 막 몸에서 근지러워. 그럼 울어요? 엄마 나에게 근지러운 거 긁어줘 이래요. 울어. 자기의 욕구가 깨지면 아이는 울음을 표현해줘. 그러니까 부정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점점 이제 커가면서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그냥 딱
딱 세팅이 돼버리면 무조건 자기의 감정과 욕구가 깨지면 짜증을 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짜증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수용하고 그걸 좀 극복하려면 형제님도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조금 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 수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 하신 말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화가 날 때는 자네 말대로 주님의 기도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틀은 참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니들이 아니 왜 참어? 참으니까 거기 터지지. 참으니까 터지는. 예.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참으면 안 참니만 못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할 뿐 그 터트리는 거를 시간을 지나서 제곱으로 터트리잖아. 이자 붙여서 터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터트리는 게 나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꼭 참고 터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바람 터트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순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는 뭐예요? 창문을 안 열고 계속 창문을 닫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가스가 계속 열기가 오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창문에 새로운 공기가 피어오는 안에 있는 가스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서 감정의 가스를 뽑아내야죠. 그거를 정서적 환기를 시킨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 환기의 방법을 짜증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왜 짜증을 내게 되느냐? 민감성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그거를 케어해주는 양육 환경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이들 키워는 보셨으니까 한번 옛날에 내가 애들 키웠을 때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딸아이가 레고를 갖고 놀았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레고를. 그래가지고 폴리스 스테이션을 만들어내. 아주 예쁘고 정교하게. 아버지가 딱 봤더니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이렇게까지 레고를 잘할 줄 몰랐네.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들이 오빠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빠 나 잘했어? 그럼 우리 딸 정말 최고인데 나 그런데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래 그럼 엄마한테 보여줄까? 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한 것 좀 봐줘. 그랬더니 엄마 나 저기 저녁 식사 준비하니까 나중에 와서 볼게. 그랬더니 아이 싫어 지금 빨리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지금 이거 밥하는 거 보이잖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볼게. 딸은 뭐예요? 욕구가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 빨리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바빠. 엄마는 만약에 지금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할게. 딸은 욕구가 깨졌어요. 그러면 욕구를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를 그냥 억지로 손을 잡고 와가지고 보여주건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레고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지. 딸은 후자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레고를 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갖고 가다가 와장창 다 깨트려 버렸어. 이때 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소리를 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엄마 탓이야 하고 소리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이때 딸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안하다?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밥이 타던 말던 딸이 물론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 엄마가 뭘 미안해.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거지. 내가 일부러 뭘 잘못을 해야 미안하다 해야지. 우리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요. 우리 자매님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여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해?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냥 다 미안해. 정확하게 뭐가 미안한지 말을 해야 미안한 거지. 다 미안해? 그럼 뭐예요? 영혼 빠진 사과 받으면 시원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상황을 무마하려고 그냥 미안해 내 탓이야 그냥 잊어먹어 귀찮다 그냥 오늘 이걸로 끝내자 더 이상 묻지 마 됐지 나 미안해 좋아요? 그 뭐 안 된다. 미안하면은 애가 이러겠지.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랬냐고. 미안할 짓을 왜 나한테 했냐고. 막 그러고 따지면 어떡할 거야. 뭐라고 그러실 거야? 이때 이제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 대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도 않고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 와서 배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 이게 공감 대화다. 아이고 우리 딸 마음이 속상했구나. 그 속상한 마음이 얼마나 심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속상한 것은 엄마에게 말을 해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엄마한테 막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너의 마음은 속상한 거지 화나는 게 아니야. 그때 이 아이는 화가 나고 있었거든요. 자기 생각에. 근데 이게 엄마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갖고 가다가 깨트려 버렸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속에서 속상하냐 하는 것이 엄마를 화내고 싶은 욕구예요. 내가 내 욕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거예요. 후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읽어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화를 낼 이유는 없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갖고 온 게 사실 내 잘못이지.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없게 돼버렸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마음이 아픈 걸 아프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화를 내고 앉아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위로를 받으면 된다. 속상하다고. 그리고 화를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이가 그럼 나 속상하다고 하고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나 위로해줘 그래요. 그럼 엄마가 우리 딸 그래 나중에 또 하나 같이 만들면 그때 엄마가 처음부터 다 봐줄게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자 한참 울고 나서 그럼 엄마 나 다시 할 테니까 이것 좀 주워다 줘 하고 퍼즐을 이제 레고를 엄마하고 같이 주워 담는다. 이 아이는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짜증을 내지 않아요.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해달라는 제스처를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다. 왜? 배워봤으니까. 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색다른 다른 방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 욕구가 깨지면 다 화를 내 그냥. 근데 그걸 한 번도 교육을 못 받았으니 화밖에 낼 게 없는 거죠. 세면 화를 내는 거고 약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같은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뭔가 욕구 불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으로 민감성에 대한 욕구 불만인지 아니면 내가 뜻한 대로 생각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뭔가에 대한 얘기인지 인생 세상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삶의 매 순간 짜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때 자극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때 생각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생각에서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제를 한다 하지 않고 억누른다 생각하지 않고 참는다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대한 통찰이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메타 띵킹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생각을 생각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를 한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지나면서 짜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패턴이 있어요. 짜증을 내라고 만든 패턴으로 계속 생각이 반복되는데 그 패턴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심리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익숙하게 쓰는
주로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같이 뭉쳐서 뭐 2, 3, 5번을 같이 쓴다든지 4, 5, 7번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사고를 내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대안사고를 하게 되면 짜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짜증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모든 감정에 대한 반응은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싹 바뀌는 순간 감정도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억압할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고 억제할 것도 없어요. 왜? 없어져 버렸으니까.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갑자기 감정도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한 줄 알고 화가 확 나는데 갑자기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욕했어. 그럼 갑자기 화가 쏙 가라앉겠죠? 예?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누가 나를 덮치려고 그래. 놀래가지고 따귀를 때리면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방금 전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뻔했는데 누군가가 날 살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분노와 무서움,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고마움과 감사로 싹 바뀐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면 감정도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짜증나고 분노나는 모든 것은 나의 생각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의식적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된 생각이니 이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도움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담실에 여기 프로그램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 패턴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도 곰곰이 보면 진짜 그럴듯하네, 그런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의 패턴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기가 화가 나거나 부정감정이 올라올 때 그 생각 패턴을 떠오르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 하고 그걸 바꾸게 돼요. 그러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분들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왔던 패턴이 형성된 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그밖에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걸 일으키는 생각에 대한 근본적 탐색이 치유의 근본적 원천이다. 이거를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매님이 그런 분들을 옆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 사사건건 부정감정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욕구가 정확하게 뭔지, 예를 들면은 차를 딱 타는데 차 안이 너무 뜨거워서 더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한 1분 정도 지나야 좀 서서히 가라앉는데 그거를 못 참고 막 승질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성질 더럽네. 좀 참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은 뭐라 그래요? 지금 더우니까 되게 화나는 거 너무 당연해. 조금만 참으면은 금방 시원해지니까 조금만 참아봐. 그 사람이 내는 부정 감정을 완전히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이걸 짜증을 내지? 아니 이게 짜증날 일이야? 그럼 나오지 말던가 밖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더 짜증나죠. 자긴 짜증날만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배웠으니까 그만하니까 그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이게 짜증날 일이야? 왜 짜증을 내? 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걸로 생각해서 짜증나는 자신도 짜증이 나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와이프 때문에 더 짜증나고요. 그걸 짜증나고 있다는 내 자신도 더 짜증나고요. 아주 그냥 짜증에 3박자 4박자 막 생깁니다. 계속. 근데 온전하게 이해해 준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이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짜증나세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짜증날 거야. 짜증나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100% 짜증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니 신부님도 강론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런 분이 있고 누룽지 굽는 소리 듣기 싫어. 저 신부님 언제가 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 주파수대에 맞는 그러한 자극을 좋아하고 그게 안 맞으면 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온전히 이해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 사람은.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걸 왜 그러냐고 말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냥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 당신 지금 짜증을 내면 그걸 감정을 읽어주는데요. 왜 이렇게 짜증내? 이런 게 아니라 아, 당신 지금 되게 더워가지고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풀어서 그 사람 욕구가 왜 깨졌는지, 그래서 왜 짜증이 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감정을 읽어주는 거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는데 엄마가 자기를 알아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쑥 가라앉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거를 자주 해주면 스스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상대방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돌을 닦아야 되는 거지. 짜증을 내도 그 짜증이 나한테 이렇게 들리지 않아야 된다. 아, 지금 뭐가 힘들구나. 아, 되게 뭐가 안 맞고 있구나. 뭐가 불편하구나. 뭐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유일하게 짜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보, 아우 차 타니까 나 되게 덥구나. 너무 더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이거 미리미리 그 에어컨 틀어놨어야지. 이런 소리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쇼핑하고 왔잖아. 내가 언제 여기 와가지고 미리미리 내가 이거 틀어놓은 시간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막 어깃장을 놔.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럼 참 좋지만 당신 더운 거 알아. 조금만 기다려. 그건 뭐냐면 핵심이 그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만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럴만하지 않지. 왜냐면 나는 넓으니까.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와도 스트레스가 받잖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그거를 잘못됐다, 모자란다, 덜 컸다,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딱 거기까지가 당신이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한다. 예, 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했는데 한 시간이 갔네요. 네, 마지막 한 질문만 받아볼까요? 오늘은 심리에 대한 얘기를 2번이나 했네요. 보통은 다 고해성사 얘기, 무슨 얘기 이렇게 성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데 또 없으세요? 아마 이 정도까지 하면 막 질문이 막 생겨날 것 같은데 이런 척해. 신부님, 저는 그러니까 질문 없으니까 저는 신부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올 마지막에 제가 온 거니까 제가 이제 여기 신부님 여기 와서 별별 이야기로 이렇게 신부님 강연 듣고 제가 영성 그때 심리를 한번 받아서 1박 2일 받고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또 면담 신청을 해서 제가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해줬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를 바라고 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를 훈련을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에 조금 바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부님이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얘기할 때는 나 네가 그런 거 말 기분 나빠 이렇게 이유를 하니까 이제는 하도 조금 인내심이 늘었어요. 저 이제 그 4월 달에 받고 또 8월 달에 이제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인내심이 생겼다는 거를 제 자아를 알면서 제 자아 분석표를 보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고쳐보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이게 별별 이야기를 저들 그때 왔다가 또 영성 심지를 받아가면서 신부님이 맨 처음 했던 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면 하든 나라고 하도 나라고 그러고 남한테 바라지 않고 해주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처음에 일이 안 됐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그대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왜 나한테 안 해줘 그랬는데 내가 그냥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내가 뭐 휴지도 내가 줍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많이 나한테 바뀌었다. 좀 이렇게 스스로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리고 화내는 것도 제가 저의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걸 표현하니까 조금 하도 이제 들라고요. 그냥 제가 잘못하면 몰라 이제 바로 사고친 게 이렇게 조금 좀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많이 편해져서 또 이렇게 엄마랑 같이 와서 연말을 여기서 조금 제가 세속적인 이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려고 여길 왔고요. 또 저도 모르게 술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 저도 모르게 또 같이 또 남의 이제 뒷얘기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엄마랑 왔는데 저는 너무 신부님한테 또 기회를 너무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내년에 또 영성 심리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하시라니까. 네. 아무튼 고맙고요. 그렇게 이제 첫 단추를 끼워서 이렇게 계속 프랙티스 해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성적인 수련과 성장은 멈추면 안 되고 그리고 고지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하느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숙해 가면서 살았다 이거지 나 완전히 성숙해서 이제 완전히 인생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는데 이제 중단하지 않고 쭉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오지 않으니까 화가 올라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인간이 잘못한 거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밥을 10번을 샀어. 근데 한 번도 안 사.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거지. 내가 호구야? 이거 완전히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사주니까 완전히 나를 물러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드는 거는. 그러니까 그 드는 나 자신을 뭐라고 하지 말고요. 안 사주고 싶으면 안 사주는 거야. 사주고 싶으면 기꺼이 사주고. 근데 안 사주고 싶은데도 사줘야지. 사주는 게 맞지. 사줘야 될 것 같아. 이때는 사주면 뭐가 도움이 되겠지. 이런 뭔가가 걸려서 사주면 꼭 그런 마음이 유감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면은 좋아. 뭐 인간이 어떻게 또 그렇게만 살아. 또 때로는 다른 사람 위해서 해주고 싶지 않아도 해줘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때 유감이 올라오면 내 자신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쟤한테 빨려가지고 돈도 다 쓰고 그런데도 내가 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예? 아니 10번 밥을 사줬는데 한 번 안 사주는 거는 그냥 그렇다 쳐. 나한테 야 네가 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러냐?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은 안 오는 거는커녕 나를 뒤통수를 친다 해보세요. 그거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억울할 거 아니야. 이 억울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죄를 졌으니까 그냥 내 탓이에요? 어휴 이 붕신아 내가 잘못했지 하고 막 내 탓을 할 거야? 다음부터 이렇게 살지 말자 이 호구야 이럴 거예요?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나를 안아준다. 이거는 자기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자기 자비. 심리학에서 요즘에 또 올라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자비롭게 대해준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로 해요?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누구는 알아줘? 하느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처럼 인간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 하느님 제 마음 아시죠? 예, 속상하네요 오늘 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마음 뭐 기대를 하건 기대를 하지 않았건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래 수고했다. 참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런 건 없어요. 이미 하느님이 알아주시고 성모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성인 성녀들과 우리 친지들이 나를 알아주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껐덕껐덕거리겠냐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할 뿐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돈보스코 성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데우스 메 비데,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만 갖고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 하나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온 장기가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땀으로 발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바쳐서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에너지를 완전히 산화시켜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헌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누구한테 알아주고 싶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하나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안 알아준다고 화내거나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짜증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리학이 발견한 이런 중요한 통찰들을 신앙 안에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도 또 묵상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도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생각과 감정, 욕구, 동기 이런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것이 온전히 나를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 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나는 어느 상태인가? 무슨 어느 상태예요?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머물러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반증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더 위로해 주시고 오늘 편안하게 또 주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